네, 안녕하세요. 제4강 기술 방식은 없을까? 2. 경험의 진실성과 인식으로서의 사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새롭게 쓴 수필 창작론 117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수필의 서술 방식을 이야기하면서 수필은 경험과 사유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니고 있는 장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 경험과 사유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결합 방식에는 내용상의 결합과 형식상의 결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내용상의 결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필에서 사유가 뭐냐 하면은 이 경험의 그 해석과 의미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해석하고 의미화하는 그 과정에 관한 서술을 사유에 관한 서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경험과 이 사유, 이 경험과 사유를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은유적 관계와 추론적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험과 사유를 결합하는 그 방식, 그러니까 연결하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험과 사유를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말로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종류나 범주의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뭐냐 하면은 수필을 창작할 때 경험과 사유를 이런 관계 속에 놓아 보라는 것입니다. 수필을 쓸 때 경험과 사유가 이런 관계에 놓이도록 생각을 이끌어가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은유적인 사유, 추론적인 사유, 이렇게 생각해 봐도 되겠죠. 생각하는 방식이라 여기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경험과 사유는 은유적인 관계, 추론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1년 매일신문 신춘문예의 당선작인데요. 김미경의 안아주는 공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처음 읽을 때 이 첫 문장이 뭐냐 하면은 그 집에서 아이가 주로 지내는 놀이방은 나의 일터다. 이게 첫 문장입니다. 이 작품을 처음 읽고 매우 당황을 했습니다. 놀이방은 나의 일터다라고 하는 그 문장을 왜 첫 문장으로 썼을까 하는 건데요. 그런데 다시 이제 이 작품을 끝까지 읽고 나서 이 첫 문장을 쓴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 일터, 자신의 그 일터는 결국 이 놀이방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사전적인 의미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놀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물리적인 그런 어린이들을 돌봐주는 놀이방이 아니라 그야말로 놀이하는 방이라고 하는 은유적 의미로 읽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터는 놀이방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내가 놀이방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놀이방에서 일하는 것이 놀이가 되어야 된다는, 또 내가 일하는 것이 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첫 문장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던 이 첫 문장이 이 작품을 다 읽으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경험들입니다. 놀이방의 아이에게 던져주는 둥근 공, 그러니까 놀이방에서 아이에게 공을 던져줬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유년 시절에 엄마를 기다리면서 그 종이공을 만들어 위안받았던 경험, 이 크게는 이 두 가지 경험으로 이 작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 놀이방에서 아이에게 던져주는 이 공은 어떤 식으로 은유되는가 하면은, 그렇게 작품을 쓸 때 안 그러면은 이것이 있으면은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은유적 관계에 놓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둥근 공은 아이를 안아주는 따뜻한 품이다. 이렇게 은유적 사고를 해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나고 거칠고 투박한 것들을 품어서 아울러주는 기운을 지니고 있다. 또 아프고 슬픈 기억들을 치유해주는 힘이다. 또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사랑이다. 이렇게 은유해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유년 시절에 위안을 받았던 그 종이공은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공이다. 채워주는 것이다. 세상을 둥글게 안아주는 품새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안아주는 지구별이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을 안아주는 지구별이 되고 싶다고 하는 화자의 의지를 마지막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 언어는 그 수사적인 장식이기 전에 새로운 것을 이해하기 위해 이미 알고 있는 언어를 끌고 오는 그 인지의 방식입니다. 그 인지 그 언어학적인 그런 접근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유는 그 언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와 개념의 문제다. 이 사고와 개념의 문제로서 세계를 해석하고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지와 소통의 방식이라는 데에 주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유, 물론 언유와 환유를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뭐 일단 여기서는 그냥 언유라고 뭐 하겠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환유를 언유에 포함시켜서 이해하는 분들이 있고, 최근에 와서는 언유와 환유를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환유의 영역이 오히려 언유의 영역보다도 더 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언유하거나 환유하는 이런 사유 방식이 수필서기에서 어떤 대상 또는 존재를 인식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미경의 수필서기에서 이 비유적인 사유 방식이 경험 세계, 그러니까 어떤 대상 내지 존재를 해석하고 의미화하는 데에 중요한 구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적 사유가 경험을 해석하고 또 의미화를 위해서 아주 훌륭한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험과 사유를 추론적 관계에 놓고 작품을 창작한 그런 예로서 최원현의 햇빛 마시기라고 하는 작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 작품에서는 경험보다도 경험에서 추론해낸 사유가 길게 기술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경험은 이 창가에서 쏟아지는 햇빛을 받아둔 것이라고 하면서 지인이 이 투명한 유리잔을 건네며 마셔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이런 사유들을 추론해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창가에 쏟아지는 햇빛을 받아둔 것이라고 하면서 이 마시기를 권장하는 이런 맹랑한 제안이죠. 그것에서부터 이제 작가의 사유는 시작됩니다. 이 작품의 이 서두에서 제시한 이 생경한 그런 경험은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남죠. 작가는 햇빛을 몸속으로 들여보낸다면은 어둠 속의 존재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가장 먼저 던집니다. 그래서 이 유리컵에는 채 마시지 못했던 몇 개의 햇빛 알갱이들이 남아서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것 같이 느끼기도 합니다. 이 태양에서 발산된 빛이 대기를 뚫고 내려와서
발견한 것이 하나의 그 유리컵이라고 하는 그 작은 공간, 그 속에 그 안겨서 마치 어머니의 품속같이 안도하고 있다. 거기에서 안도하면서 다른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보일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지인은 어떤 생각으로 매일 햇빛을 마시게 되었는지에 대한 상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햇빛 마시기에 대해서 느껴보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그 존재들의 그 의미, 그 존재의 의미에 가닿고자 하는 겁니다. 작가가 추론해내는 의미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 형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이 많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보라는 그런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형체를 드러내지 않는 존재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까지 볼 수 있는 그 인식론적인 통찰이 필요하다고 요구합니다. 그럴 때 이 햇빛 마시기는 내 안의 어둠을 밝혀주고 또 아름답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생각과 마음을 정화시킨다는 의미에 닿을 수 있다고 추론해 냅니다. 햇볕 마시기를 그 상징적인 행위로 해석한 작가의 사유는 마침내 내 안이 밝아지게 되면은 세상도 더욱 밝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윤리적 이념에 안착합니다. 자, 이와 같이 최원현 수필가의 그 햇빛 마시기는 주로 이 추론적 관계, 이 추론적 사유를 통해서 풀어내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요. 경험이 과거의 기억이라면은 사유는 현재적인 지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시각으로 과거의 삶을 바라보고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수필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이 본질적인 의미로 치환하고 환원하는 그 과정이 바로 사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험의 그 표현은 생생하게 해야 되고 사유는 신선해야 된다. 이미 남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은유해내거나 추론해내서는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 우리가 경험을 이제 우리가 근원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는 뭐 경험을 우리가 사실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이 경험을 은유하고 추론해서 사유는 우리가 목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달리 그 사실에 대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를 얻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경험을 은유하고 추론하여 사유를 얻어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수필석이란 경험을 은유하고 추론하는 사유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